네, 오늘 서버레스 정말 관리가 필요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하게 된 스테이지 랩스의 강은호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져서 생각보다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빠르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좀 듣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뭐 질문 주시면 제가 또 편하게 이렇게 질문 주시면 답변할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좀 QR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받아보시는 동안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버레스를 좀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꽤 있네요. 그러면 람다에 대해서 써보거나 잘 안다.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그럼 혹시 데이터 파이오스라는 거를 써보거나 들어보셨다? 거의 없네요. 네, 역시 예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의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5년 동안 AWS의 서버레스를 사용해서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는 자칭 서버레스 엔지니어입니다. 이 엔터테크 스타트업인 스테이지랩스에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 글쓰기 모임인 먼데이 9pm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버레스 주제로 아티클을 계속 작성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레스라는 되게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제가 서버레스에 좀 진심인 사람이다 라고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현업에서 서버레스 구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서버레스 구조의 관리 지점들이랑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서버 관리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고, 그럼 서버레스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알아본 다음에 이제 서버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관리한다는 것,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뭐 초기 설정 및 구성 같은 거에서 뭐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거나 OS를 설치하거나 네트워크 구성, 뭐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로 보면은 이제 뭐 보안 패치도 해줘야 되고, 뭐 신규 버전이 올라오면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복구 측면으로 좀 보면은 뭐 데이터 백업에 대한 좀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뭐 다중 에이지에 대한 부하 분산 혹은 자동 확장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으로 보면은 뭐 로그 수집, 배터리 수집, 혹은 뭐 서버 한 대가 얼마나 성능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뭐 성능 측정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작업의 일부라고 저는 좀 뽑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버레스란 무엇일까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레드햇에서는 이제 서버레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개발자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버레스는 또 관리 측면에서 어떤지 한번 보면은 OS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데이터 백업, 자동 확장, 부하 분산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로그 매트릭 수집도 또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제 서버레스가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버레스는 정말로 관리나 관심이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서버 관리와는 다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본격적이게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약간 람다랑 서버레스를 동일하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가끔씩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람다는 뭐 서버레스의 일부분이다, 그 중 하나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한 8개 정도 뽑아봤는데, 뭐 첫 번째로 뭐 설치 불필요, 뭐 사용량 기반 과금,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고 기능들이 다 추상화되어 있고, 서비스 할당량에 제한이 있고, 높은 가용성이랑 자동 확장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지금은 좀 애매해진 뭐 제로 스케일링 등을 이제 서버레스의 특징으로 저는 좀 뽑아봤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면은
AWS 사이트에서 서버레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나열을 해봤어요. 뭐 유명한 걸로는 뭐 람다, S3, 다이나모DB, SQS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제 뇌피셜로 이제 좀 서버레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봤어요. 뭐 클라우드 프런트, 와치, 뭐 심지어 IAM까지도 저는 서버레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회사에서 좀 하다 보니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좀 서버레스 관리에 대한 4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우선 서비스 할당량입니다. 이 서버레스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만약 이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할 때 서버레스를 채택을 한다면 우리의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과 채택할 서버리스의 제품의 서비스 할당량을 꼭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이 서버레스 할당량이란 각 AWS 계정 또는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성능의 최대치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물리적인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이웃들로 인한 피해를 안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WS 람다를 통해서 이 서비스 할당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할당량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변경이 가능한가, 변경이 불가능한가로 나눌 수 있는데 람다의 변경 가능한 것은 뭐 동시 실행이 있고 변경 불가능한 것은 뭐 메모리 할당량, 함수 실행 시간, 패키지 크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API 응답에 만약에 한 1초가 소요된다고 하면은 그 람다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처리량은 1000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0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행시키는 작업이 10KB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실행시킬 작업의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가 된다면 혹은 소스 코드가 250MB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람다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요 사진은 이제 이 서버레스 할당량 상향 요청에 대한 화면인데요. 이 서비스 쿼타라는 그 탭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은 예로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아니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정 가능한지 조정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당량을 증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AWS 서포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증가 요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검토 후에 조정이 되게 됩니다. 조정까지는 제 경험상 한 3에서 4일까지가 소요가 돼요.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파이오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천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타겟으로 수집 및 변환 적재, ETL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제 준실시간으로 S3의 데이터를 적재시키기 매우 쉬운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실시간 데이터를 파이오스에 풋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 128MB 혹은 15분 동안 데이터를 버퍼링 하다가 이제 S3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파이오스라는 걸 사용해서 API 요청 로그를 준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저렴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실시간으로 로그를 파이오스에 전송하고 데이터 처리 후에 S3에 적재한 다음 아테나랑 글루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스테이지 API 게이트웨이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한 고로 자체 개발한 이제 API 라우터 서버입니다. 이게 EKS 클러스터에서 팟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파이오스의 서비스 할당량을 좀 봐보면은 이 박스 쳐놓은 곳에 초당 풋에 대한 요청수, 레코드수, 데이터 크기가 1000, 10만 그리고 1MB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처리량이 낮은데 상향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초당 풋 요청이 1000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로그를 모아서 보낼 수는 있지만은 팟이 이제 수평적으로 확장되면서 초당 요청 할당량을 쉽게 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로그 한 개를 1kB라고 가정한다면 초당 최대 1000 레코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 파이오스를 여러 개를 묶어서 클러스터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랜덤으로 파이오스를 선정한 다음에 풋으로 풋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당 처리량이 증가가 되게 돼요. 네, 다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는데 이제 S3에 저장되는 그 로그의 파일이 작아집니다. 이 파일이 작아지게 되면은 분석에 대한 시간이 좀 증가할 수도 있고 분석 효율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동으로 클러스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특정 시점에 파이어호스의 개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파이오스라는 게 이제 처리한 데이터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이오스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IoT 코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IoT 코어란 이제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간의 안전한 연결, 데이터 수집, 메시지 처리, 디바이스 관리 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경량화된 펍섭 모델인 MQT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IoT 코어의 서비스 할당량을 봐보시면은 이제 초당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게시가 2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oT 코어를 사용해서 채팅 참여자가 채팅을 하면은 같은 채팅방에 있는 유저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파한다 라는 것을 만들려 했고 API 서버로 채팅을 전달하면은 서버는 이제 IoT 코어 MQTT로 메시지를 게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채팅방 참여자들은 메시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 채팅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에 채팅이 멈췄어요 라는 이런 장애 보고가 계속 인입이 됐고 근데 이제 당장 서비스 할당량은 증가를 시킬 수 없어서 원활한 이벤트 진행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그래프인 초당 아웃바운드 게시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임계점에서 계속 이렇게 도달해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할당량을 넘게 되면은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앱 사진을 보면은 이제 위쪽에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는 기능이 있고 그 아래쪽에 채팅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장애가 났었냐 하면은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의 독점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채팅방에는 참여자 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었고 초당 한 100개만 채팅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만 개의 메시지가 생성이 돼서 초당 아웃바운드 게시는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벤트 종료까지 채팅은 그냥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끝나고 나서 서비스 할당량을 상용 요청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모아주는 어떤 큐 시스템도 만들고 좀 일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메시지도 버리고 이런 거를 좀 추가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서버리스를 선택할 때는 시스템 요구사항과 서비스 할당량을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요 서비스 할당량을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상용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빗서버리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요구사항은 서버리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서버리스 소모임을 제가 몇 번 참가하다가 종종 듣게 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좋은 아키텍처 설계란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는 이제 돈, 시간, 조직, 예를 들어서 문화나 동료의 숙련도 등 다양한 자원의 제한이 있어요. 이 현재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인지를 한 다음에 서비스들의 장단점을 적절히 트레이드오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시스템에 서버리스와 비서버리스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뭐 서버레스인 람다와 비서버레스인 오로라 RDS로 구성된 API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RDS는 100 리퀘스트 per sec의 성능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1 리퀘스트 per sec로 트래픽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은 람다는 이 101개를 모두 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RDS는 처리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응답 속도가 계속 느려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API 요청이 타임아웃이 하나씩 발생하면서 람다의 동시 실행 개수도 1000개를 모두 다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의 전체적인 장애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 서버레스는 이제 약속된 서비스 할당량 안에서는 유연하고 빠르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서버레스는 느린 확장 또는 자동 확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로라 RDS를 만약에 쓰기와 읽기 클러스터로 구성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쓰기는 자동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읽기는 확장될 때까지 한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 오른쪽 시스템 구성도는 저희 회사 API 서버의 구조의 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좀 흐름대로 또 따라가 보면은 처음에 클라우드 프론트, ELB, 스테이지 API 게이트웨이, 람다, RDS 레디스, 그리고 뭐 캐시를 위한 맨캐시드, 그리고 뭐 비동기 처리를 위한 카프카 람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와 빗서버리스가 혼합되어 있는 구조인 것을 구성도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API 요청을 이 카프카에다가 이벤트로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서 투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팬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노래에 투표를 하면 이제 많은 표를 받은 아티스트가 승리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팬덤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BTS의 제이홉이랑 세븐틴의 팬덤들이 이렇게 경쟁에 붙어서 격렬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투표에는 또 실시간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방송의 이제 MC의 멘트와 동시에 투표가 시작을 해요. 뭐 투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때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 1시간이 동안 고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참여자의 80%가 20분 내에 투표를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대비 10배 이상, 정말 많을 때는 뭐 한 20배, 30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런 스파이크 트래픽이 발생을 해요.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면은 딱 그 다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무자비하게 트래픽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사진을 보면은 X에서 좀 캡처를 해왔는데 이 세븐틴 응원 총공팀에서 이 실시간 투표의 목표를 이제 최대한 격차가 큰 1위로 마감하는 걸로 잡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비서버리스에 대한 수동 확장을 작업을 진행을 해요. 이 수동 확장이라고 하면은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이 있죠. 그래서 스케일 아웃은 이제 EC2 맨캐시드에 대한 리플리카를 추가, 뭐 포스트그리 레디스의 리더를 추가, 이런 식으로 하고, 스케일 업은 이벤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EC2랑 맨캐시드에 대한 클러스터 성능 증가 혹은 포스트그리 레디스에 대한 쓰기 성능 증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끝나면은 스케일 인이랑 스케일 다운은 또 덤이죠. 장애가 또 실시간 투표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3개월간 진행된 남자 아이돌 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 기간 동안 투표수가 정말 계속 증가를 하다가 맨 마지막 투표, 무려 이제 파이널 실시간 생방송 투표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시간 투표, 마지막 실시간 투표를 대비하기 위해서 빗서버리스에 대한 성능 확장 작업을 했고, 전반적인 이 시스템 점검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장애가 났죠. 그래서 앱이 멈추고 센트리 알람에서 막 알람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이거 실시간 이벤트인데 진짜 큰일 났다 이랬었죠. 그래서 왜 발생했냐 해보면은 이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트래픽이 들어오면서 카프카 디스크에 이제 디스크 용량이 100% 거의 가까이 다다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투표 시작
10분 후에 디스크 용량이 딱 100에 도달하면서 카프카 이벤트에 대한 발행이 실패를 하고 이 긴 타임아웃 처리 때문에 API 응답 시간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이제 빨리 투표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새로 고침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트래픽에 더 부하를 가중을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람다의 동시 실행 개수가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서비스 전체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프카 디스크 용량에 대한 문제를 좀 빠르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디스크 용량을 2배로 올리면서 12분 정도 만에 장애가 좀 다행히도 해소가 되게 되었어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면은 이제 빗서버리스와 서버리스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빗서버리스는 이제 확장 속도가 느리거나 자동 확장이 불가능하고, 빗서버리스의 장애가 발생하면은 서버리스까지의 장애가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버리스에 대한 비용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100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시간당 1달러짜리 서버 이런 게 아니라 호출 횟수, 동작 시간, 처리 용량 등 사용량 기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오늘 유저가 1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일은 뭐 50명이 올 수도 있고 150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 중에서 이 디지털 포토카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아티스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디지털 포토카드로 만들어서 수집을 하는 그런 서비스고, 중복된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이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은 유저의 포토카드 등록 요청을 SQS에 전달하고 S3에 있는 모든 포토카드를 가져와서 등록 요청한 포토카드와 비교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토카드 개수가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증가를 해서 무려 500만 개나 되게 되는데, 이 람다는 이제 실행된 시간에 대해서 과금이 되고 이것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람다의 실행 시간이 증가하고 람다의 비용이 같이 증가한 것을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증가를 하다가 저희 전체 람다 비용의 75%나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람다는 이제 실행 시간이 짧고 예측이 어려운 작업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의 불리한 작업은 이제 EC2나 팟 같은 거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와치 비용인데, 람다에서 이제 콘솔 로그 함수 같은 걸로 로그를 출력하면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자동으로 그냥 수집이 돼요. 그래서 로그 저장 비용보다 수집 비용이 더 비싼 거를 이 아래쪽 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무려 이제 25배나 더 비싼데, 그리고 이제 로그 저장 기간에 대한 설정도 필수입니다. 저희는 한 달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SQL, 에러, 기타에 대한 로그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래픽이 계속 증가를 하면은 로그 수집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 아래쪽 네트워크랑 클라우드 비용이 되게 유사한 모양으로 움직인 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규 서비스 오픈했는데 그 시점에 저희 클라우드 와치 비용이 급증을 했어요. 오른쪽 사진처럼 신규 서비스 오픈하고 올라갔고, 그 전에 부하 테스트 했을 때 또 올라갔고, 이렇게 트래픽에 좀 민감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로고를 정리를 하고 SQL에 대한 로고 제거를 한 다음에 한 40% 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비용인데,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제 송신 비용은 이제 데이터 양에 따라서 과금이 되고, 그리고 계층적으로 할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것을 이제 CDN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회 API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캐싱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더 빠른 응답을 위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람다 엣지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고 웹피로 변환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1MB 이미지를 100KB 축소하면은 10배의 그냥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도 이제 신규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서 딱 비용이 급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람다 엣지에 대한 그 기능이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버그로 동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후에 청구서를 받아보고 나서 뒤늦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서버레스의 비용은 사용한 만큼 비용이 청구가 되고 예측이 어렵고 트래픽이 증가한 만큼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 비용에 관심을 자주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발견을 하면은 다양한 튜닝 작업을 통해서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버레스는 마법입니다. 그래서 서버레스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시스템의 성능적 이점들이 있어요. 뭐 메모리를 관리할 필요 없이 매번 생생한 싱싱한 컴퓨터가 켜지는 람다, 그리고 무제한 처리량의 메시지 큐인 SQS, 뭐 초당 4만의 쓰기 성능을 지원하는 다이나모DB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마법이 아니에요.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람다의 코드 사이즈가 증가해서 콜드 스타트가 오래 걸린다면, 혹은 뭐 큰 테이블에 인덱스가 안 걸려 있어서 쿼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아니면 뭐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병렬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뭐 다이나모DB 파티션 키가 잘못 설계돼서 핫 파티션이 발생한다면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녹이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능을 측정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서버레스의 장점을 모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매트릭을 자주 들여다보고 지표에 이상이 발견하면 덮어두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측 가능성을 이제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클라우드 와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가 다 수집되고, 그랬을 때 람다 리퀘스트 아이디라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리퀘스트에서 뭉쳐있는 로그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로그 통찰력이라는 기능인데요. 이제 분산된 로그 그룹을 통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로그 인사이트 쿼리 언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필터링하고 파싱하고 정렬, 집계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도 되죠. 저희는 이 로그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API랑 SQL의 성능을 일별로 보고를 받고 이것을 자동화로 하고 있어요. 다음은 매트릭인데, 이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에는 이제 웬만한 주요 지표들이 다 자동으로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 쳐놓은 걸 보면은 API 게이트웨이 서버의 CPU가 증가한 것을 보아하니 람다의 호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유저의 트래픽이 발생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지표들을 모아보고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시보드인데, 대시보드는 이제 핵심 지표들을 모아보고 자주 그리고 빠르게 시스템의 상태를 매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RDS 성능 개선 도우미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실시간으로 쿼리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DB 부하를 주는 탑 SQL이 뭔지를 모아보고 그거에 대한 초당, 호출, 시간, 응답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슬로우 쿼리에 대한 거를 좀 분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로그스의 지표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이제 로그의 특정 패턴으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커스텀 매트릭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런 패턴을 사용해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걸 만드는데, 저게 이제 초당 API 호출량이라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걸 사용해서 트래픽을 정량적으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여자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지표 필터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필터링 및 집계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실패한 API들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있고, 장애가 발생하면은 어떤 API 호출에서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장애 상태에 대한 그 인지를 좀 도와줍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클라우드 와치 알람입니다. 되게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3분 내에 CPU 사용량이 50%가 넘는 케이스가 3개 이상 발생하면은 경보를 발생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보 상태가 이제 변경되면은 뭐 SNS 이벤트 브릿지 람다로 이벤트를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의 구독 필터라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이제 패턴에 맞는 로그를 필터링해서 람다, 키네시스, 파이오스 등으로 이벤트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사용해서 슬로우 퀄이랑 슬로우 API에 대한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람이랑 구독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슬랙 메시지 알람을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간단하게 좀 구성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슬로우 퀄이랑 슬로우 API 그리고 CPU 워닝에 대한 알람이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시스템 알람을 이제 슬랙 메시지로 받아보기 때문에 장애 상황을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희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그냥 뭐 1분 안에 확인을 할 정도로 빠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중요해요. 그냥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비용에 대한 큰 어떤 노하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코스트 익스플로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아직 찾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 LLM을 좀 사용해서 비용 보고를 자동화하는 것을 좀 구상 중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코스트 익스플로어의 로우 데이터를 S3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테나로 쿼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드록 에이전트 LLM을 사용해서 걔한테 뭐 5월달 비용을 분석해줘. 그러면은 이제 베드록이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럼 람다가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 실행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베드록한테 주고 그거를 루프 돌다가 몇 번 안에 꼭 결론을 내라고 하면은 그 결론을 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슬랙에다가 리포트를 해주고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실험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인데 이 서버레스는 이제 기존의 서버들의 관리 방식과는 다른 측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보셨으니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서버레스는 되게 많이 추상화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의 관리 방식보다는 훨씬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프라 엔지니어 없이도 개발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버레스 관리에 약간의 관심만 주면은 시스템 구조에 강력한 이음새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읽어볼 만한 아티클을 좀 넣어봤는데요. 제 기술 블로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 오셔서 좀 더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쿼타에 대한 API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우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들어보니까 좀 뭔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오늘 처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쿼타라는 게 이제 점점 차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런 준비 안 된 상황에 대해서 피크를 찍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상시에 좀 자주 보면은 굳이 자동화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은 또 자동화하면은 정말 강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람다 동시성은 지금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했나 해서 한 5천 정도로 제가 5천인가 7,500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뭐 만은 넘진 않습니다. 만 이하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개발한 그 고로 작성된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웹소켓 기능이 따로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이 IoT 코어라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고로 만든 또 웹소켓 서버를 만들고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프카 말고 이벤트 브릿지 버스 카프카랑 이벤트 브릿지 버스 또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그 카프카이기 때문에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카프카한테 붙어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벤트 브릿지랑은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도입한 게 아니라서 네, 그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랑 인 작업도 스케일
스케일 다운 작업은 수동으로 하고 있고 스케일 인 작업은 이제 자동으로 좀 되긴 합니다. 이게 뭐 내가 원하는 게 지금 4인데 얘를 2로 낮춰두면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스케일 아웃도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키텍처 그림 요거는 이제 드로우 아이온가 그 무료 있거든요. 그거를 옵시디언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하면은 하나씩 그냥 로컬에다 띄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은 꽤 잘 돼서 추천드려요. 람다 비용. 잠시만. 실행 시간. 이게 람다가 비용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 특정 기능, 그 이미지를 맞추는 그 특정 기능이 전체 람다의 75%였다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실행시간은 제가 측정을 또 안 해봐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래픽은 대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벤트를 앞두고. 네, 이벤트 트래픽 같은 거는 이제 좀 운영팀 같은 데서 미리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미리 좀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드 리밋에 도달한 쿼타, 이거는 혹시 어떤 질문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AWS 쿼타에 보면 리밋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어카운트에 대해서는 소프트 리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리밋에서 쿼타를 인크리즈한 계속 하다 보면 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고, AWS에서 정해놓은 리밋이 이제 하드 리밋이라고 하는데, 그 하드 리밋에 도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든 아니든 더 쿼타를 올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람다를 사용할 수 있는 람다 개수 이런 것들은 쿼타가 있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하드 리밋이 뭐 10만 개다. 근데 우리는 모든 워크로드가 다 람다라서 이게 한 20만 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벤트 때는 한 30만 개도 필요할 것 같아.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거나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하실 건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방문이 궁금해서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가 좋은 답변은 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 특정 서비스의 쿼타가 도달해서 더 이상 증가가 안 되지만은 하긴 해야 돼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를 그냥 떼서 다른 걸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경험이 그렇게까지 된 적이 없어서 좀 답변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오스 케다는 쿠버네티스 이런 도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케다를 안 써봐가지고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 기반으로 뭔가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되죠. 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아까 이벤트나 이제 메시지가 반응이 많이 될 때 파이어스를 스케일아웃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이게 파이오스는 이제 증가를 시키면은 감소가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포인트 슬라이스 같은 거에서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케다는 이벤트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을 하는 도구인데 뭐 쿠버네티스에서 많이 쓰지만 아닌 곳에서도 쓸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이어스의 스케일을 조절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봐서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경렬님께서. 다운타임. 다운타임은 이제 좀
어떤 서비스인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뭐 제가 엄청 전문가는 또 아니라서 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뭐 그레이스풀 셧다운 같은 거를 좀 두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로라 같은 거는 이제 오로라 프록시 같은 거를 쓰면은 내려갈 때 좀 끊어짐이 없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파이오스로 선택한 이유는 S3에 정말 넣기가 너무 쉬워서 선택을 했어요. 네, 정말 그냥 딸깍딸깍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따로 네, 해주시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